일본 정토종의 본찰 설림사. 이곳 수장고에는 매우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다. 그것은 800년 전에 필사된 원효의 책 무량수경 종요. 일본에선 해동의 성인으로 추앙받았지만 신라에선 파괴승으로 여겨졌던 원효. 그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일본의 국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이 두루마리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신라의 승려 원효대사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역사 스페셜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한 통의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원본은 모두 6통의 두루마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에 무덤 속에서 하룻밤을 자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이 그림은 무덤 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이후에 깨달음을 얻은 원효가 함께 유학을 가던 의상과 헤어져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이 두루마리에는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원효가 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 그런 원효의 모습도 그림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신라인이 아닙니다. 12세기경에 살았던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원효를 굉장히 숭상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이 그림을 국보로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효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사람은 과연 누구이며 또 일본은 이 그림을 왜 국보로까지 지정을 해놓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유서 깊은 화엄 사찰 고산사. 이곳이 바로 원효의 일대기를 그린 화엄 연기가 있던 절이다. 천황이 하사한 액자를 받을 정도로 유서 깊은 이 절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보관돼 있다. 화엄 연기도 바로 이곳에 있었다. こちらが京都の高山寺積水院であります。華厳園芸絵巻と願行大師の肖像画もここに奉納されていましたが、現在は博物館に所蔵されていて、ここでは見ることが難しくなっております。 그렇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화엄 연기를 만들었을까? 화엄 연기가 만들어진 것은 13세기 초반 이 절을 중건시켰던 묘예에 의해서였다. 묘예는 직접 글을 쓰고 친구인 쇼닌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중세 일본의 대표적인 고승이었던 그는 원효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그의 저서를 보면 한 페이지 안에도 여러 번 원효를 인용하고 있을 정도다. ことを尊敬していましたので、その生き方を自分の手本にしたいということもあったと思います。それでもちろん願行っていうのはもともと華厳に関する大学者ですから、日本の学僧はもともと願行の著作を読んでいたわけですけど、明恵の場合は単に学問で尊敬するんではなくて人柄も尊敬して
手本にしたいと考えていたわけです。 묘해가 원효의 책을 강의했었다는 일본 화엄종의 본산 동대사. 이 절은 초기부터 원효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8세기 신라에 유학했던 이절의 승려 심상은 원효의 책들을 대량 입수해 돌아온다. 그것이 원효의 학풍이 계승되는 계기가 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願行さんの学問的なものっていうのは非常に幅が広くて一宗一派に変せない、これが私たち今の人間も非常に学ぶとこなんです。それで、特に華厳をやっとられる東大寺も華厳を根本としてるんですが、華厳だけでなしにいろいろな学問をしてる寺、そういうのもおそらく願行さんのそういう精神が伝わってき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そう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ます。 원효의 영향은 비단 화엄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의 불교 전문 대학인 오다니 대학. 도서관엔 오래전 필사된 원효의 책들이 많이 보관돼 있다. 그 중에서도 판비량노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これご覧になると分かるように、元は鎌倉時代の曹州の学僧が勉強をするために持っていたものを、それを江戸時代の人がまた移して、それがずっと伝わってたものが本学へ入ってきたんです。 국내에는 판본조차 없는 원효의 저술들. 일본의 거의 모든 종파가 이 책들을 교과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ほとんどの著作が日本へ伝わってお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途中でなくなったものもありますけれども、大谷大学が所蔵しておりますように二将棋などは次から次といろんな人たちが移して今日伝わっておるものもありますけども、当初ほとんどのものが日本で移されたと思いますね。それほど願行大師の著作が当時の人たち勉強して読んでお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원효는 비단 학문에서만 계승된 것은 아니다. 동대사 창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승 교기. 그는 대중교화에 주력했던 원효의 삶을 존경해 원효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서민들을 구제하는 데 힘쓴 그는 원효의 실천적 기승자였다. 日本で一番やはりよく使われている呼び方は願行、そうですね、行師というのが多いです。つまり行師匠ですね。で他の人については呼び捨てにしているのに、願行についてだけ行師と、つまり行先生と呼んでいる例がかなりあるのです。 원효를 존경하고 숭상한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송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승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송고승전. 이곳엔 원효의 얘기가 별도의 전기로 수록돼 있다. 다른 전기들이 그 사람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는 것에 비해 원효의 전기는 찬양일변도다. 대개적 우리나라 스님들이 유학을 가셨어도 그렇게 별도의 전기로 중국 고승전에 수록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유학을 했던 대부분의 이제 구법승들은 중국의 그 은사 스님들, 그분들을 지도했던 스승들의 전기 속에 일부 이제 한 두세 줄 정도 간단히 소개가 돼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원효 스님 이제 중국에 실제로 유학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그 장문의 별도 전기를 마련해 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인들이 원효의 존재 또 원효의 교학에 대해서 대단히 평가를 하고 있다. 願行は
新羅の偉大な仏教者じゃないですよ。義性は新羅のね生んだ仏教者だけど、義性と願行と比べるとね問題にならない。義性は新羅の中の偉大な仏教者、願行は世界の中の偉大な仏教者。 이 원효는 생전에 많은 책을 지은 대학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그가 지은 책은 100여 종 240여 권에 달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승려 이 손오공의 이 삼장법사로 알려진 이 현장 스님은 실제 인도에서 많은 경전을 가져다가 이 번역 작업을 한 그런 유명한 승려죠. 그런데 그가 평생 지은 책이 50여 종에 불과하다니까 이 원효의 저술 작업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여기 이 책이 그 유명한 대승기신론 소입니다. 이 해동소라고 불리는 이 책은 이 대승불교에 관한 해설서 중에서는 아주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신문 화쟁론, 이 책은 그 명성이 워낙 자자해서 이 범어로 번역이 돼서 불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에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시아권에서는 이 원효의 책을 읽지 않았거나 또 그의 사상을 모르면 크게 부끄러움으로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효는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저술가이자 동아시아권 사상계 최고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했다든가 또 요속공주와의 사랑 같은 단편적인 설화 정도인데요. 그것은 원효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효의 삶을 파악하는 데는 이 두 권의 책, 삼국유사와 송고승전 이 두 권의 책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의 원효 부분이나 이 송고승전은 이 본격적인 원효의 전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련이 삼국유사를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원효의 행적을 기록한 행장, 일종의 위인전 같은 것이었다고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한 인간으로서의 원효의 삶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료를 중심으로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원효의 그 발자취를 찾아가서 인간 원효의 삶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가를 하기 전 원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의 성은 설씨라고 기록돼 있다. 실제 순창 설씨의 족보엔 원효의 이름이 나타난다. 아, 이 초명 원효. 설호자 진짜 시조공의 16세를 손이 잉피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효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시죠. 또 아버님께서는 족보명은 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마 담날이라고도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 할아버지가 18세손입니다. 신라 육부장의 육부촌장의 18세손이 원효 할아버지인데 족보명은 설사, 삼각사자 설사로 되어 있고 초명은 원효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7세기 설씨 집안에 내려졌던 교서. 여기서도 신라 육부장 설호진의 18세 손 설사가 출가하기 이전의 원효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원효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예전엔 밤나무가 우거져 있었다는 북사리 일대. 이곳이 원효의 고향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의 기록과 지리적인 설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마을엔
원효가 태어난 곳이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마을 가운데 있는 제석사. 원효는 그 경내의 밤나무 아래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저 나무 두 그루 있는 데 있죠. 그곳을 원래 그곳이 길이 조그만 오솔길이 있었답니다. 근데 유일한 길이 가까운 길로 이 길이 가장 지름길이었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근데 이제 원효 스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해산을 하기 위해서 친정집으로 가다가 이곳에서 산기가 있어서 아버님의 겉옷을 벗어서 나무에 걸고 그곳에 어머님께서 해산을 하셨다. 기록에 의하면 원효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 사라사를 지었다고 한다. 지금의 제석사는 조선 인조 때 당시 그 일대에서 유일한 절터였던 현재의 제석사터로 옮겨왔는데 그때 이 절터에선 불상의 좌대를 비롯해 오래된 유물들이 발굴됐다. 따라서 이곳엔 이전부터 유명한 사찰 사라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 제석사가 옮겨올 때 막 거기에 절에 물이 부족해서 절을 옮기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옮길 때 아무데나 옮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밤골터에서 유서 깊은 어떤 그 터를 잡았을 텐데 유서 깊다고 하면 이미 절이 있었지만 뭐 현재는 없어졌고 그런 터를 골라서 왔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유물도 나왔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제석사 터가 옛날 원효 스님이 출생하셨다는 바로 그 밤골의 사라사였을 것이다. 경산에서 태어난 육두품 출신의 청년 원효. 그는 출가 후 낭지, 보덕 등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수행한다. 그때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가 영취산 일대. 지금의 반고사터가 당시 원효가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 말하기를 낭지 스님 계시는 영축산에서 서북 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라 서라벌과 울산을 연결하는 통로가 이 앞쪽으로 나가 있었고. 아, 이 앞에요? 네, 그렇죠. 원효는 반고사에 머물며 당대의 고승 낭지에게 법화경을 배우고 초장관문과 안신 40논 두 권의 책을 짓는다. 당시 원효가 지어 낭지에게 바친 시가 삼국유사에 전한다. 자신을 삼위로 낮추고 자신의 책을 미미한 물방울이라고 표현한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 수학할 당시 원효는 매우 겸손하게 배움에 정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 원효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설화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그나마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몇 조각만이 발견된 서당 화상비다. 삼국유사는 13세기에 기록되고 있고 그다음에 송고승정만 해도 10세기쯤 와서 기록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지금 9세기 초에 된 금속문이니까 상당히 그 역사적인 신빙성을 높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비석에 의해 처음 밝혀진 것은 원효가 686년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선대사라 불릴 정도로 고선사라는 절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선사엔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고선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 70년대 중반 덕동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돼 버린 것이다. 겨우 한 장의 사진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은 고선사. 고선사 주변에서 일부가 발견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서당 화상비. 그러나 이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다. 13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나마 남아있던 원효의 자취들은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게 모두 원효의 영정들입니다. 자, 이것은 광주 원효사에 있는 영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것은 경남 그 양산의 척파남에 있는 영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영정은 이 경주 분황사에 있는 영정입니다. 이 분명히 같은 인물을 그린 영정인데 서로 간의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원효의 행적과 풍모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나 현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의 반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원효의 행적을 말해주는 수많은 설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인간 원효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설화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에 표현된 오도설화, 그러니까 이 원효의 깨달음에 관한 부분인데요. 과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원효의 깨달음에 대한 기록은 송고승전을 비롯한 중국 책에 주로 실려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효는 2차례에 걸쳐 당나라 유학을 시도한다. 첫 번째 육로를 통한 시도가 실패하자 10년 뒤 이번엔 해로를 통한 유학을 계획한다. 원효는 배를 타기 위해 당성을 향한다. 옛날 당성이었다고 하는 경기도 화성군 지화리 일대. 지금 이곳의 풍경은 여느 농촌이나 다름이 없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예전엔 지금과 달랐다. 예, 말씀 여쭤볼게요. 네네. 여기가 옛날에 바다였다면서요? 네, 여기 바다죠. 여기가요? 네. 바다인데 막힌 지가 얼마 안 됐죠. 저 시화지구 제방이 저 대구도로다 해서 건너 막히기 때문에요. 여기가 저 어민들이 그 전에 물 들어올 적에는 이 농사는 부업으로 했고요. 이 바닷가를 전업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넓은 벌판으로 보이는 이곳이 예전엔 물길이었다. 이곳의 물길은 서해안으로 이어져 중국에까지 닿았고 현재 지명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지화리도인데 거기서 여기 오는데 여기 남경도, 예? 남경도라는데 여기 예전에 전설적으로도 있고 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길이. 아, 남경도. 그럼 중국 남경 얘기네요. 그렇죠. 남경 가는 데가 바로 여기서 배를 타고 가고 거기서 올 때도 여기서 배에서 내리고 하고 그 큰 배가 저까지도 짐 싣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한 건데. 조선시대 지화리의 명칭은 화량진. 그때까지도 이곳은 중국으로 가는 배의 출발지였다. 당성에서 배를 타면 물길은 서해로 이어지고 해류를 따라 중국 등주에까지 닿았다. 그 6세기 후반부터 신라에서는 이제 그 중국 문물을 배우려는 그런 흐름이 강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전 단계에는 어떻게 보면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그 중국의 문물을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진흥 대왕이 이제 당황성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서해안 항구. 그러면서 중국의 백길이 열리니까 신라 사람들이 직접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의 문물을 직접 좀 보고 배우겠다. 이런 풍조가 많이 일어나서 원강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해안 그 항로를 따라서 중국 유학길에 나섭니다. 당성으로 향하던 원효와 의상은 도중에 갑자기 비를 만난다. 게다가 날까지 저물자 주변 동굴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게 된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깨보니 무덤이었다고 전한다. 과연 무덤을 동굴로 알고 들어가서 자는 것이 가능할까? 당시 당성 일대의 무덤 양식은 횡열식 석실고분이었다. 횡열식 석실고분은 2인 이상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가족 합장묘. 무덤의 내부를 방처럼 꾸미고 입구부터 긴 통로를 따로 만들어 두었다. 무덤의 바깥 모습은 봉분 형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축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봉분 위에 풀이 자라기도 했다. 다음 부인 또는 다음 남편을 위해서 앞에 그 연도 넓기를 폐쇄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그 위에는 그 흙으로 덮어 있고 그 안에는 석실이 있고 그 밖에 입구에는 넓길의 문이 아직 열려져 있는 상태. 그건 완전히 토굴이죠. 그렇다면 해골물을 마셨다는 부부는 어떨까? 시간이 흐르면 관은 썩게 되고 유골이 노출된다. 유골이 여기저기에 흐트러지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시체가 육탈이 되고 그 머리나 몸체가 분리가 되면서 따로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동물들이 들어가서 이제 설치는 경우에는 머리가 그 두침 벽에서부터 떨어져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경우. 게다가 고분의 벽과 천정은 돌로 만들어져 있다. 때문에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습기가 차기도 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기도 한다. 그래서 무덤 내부에 배수로까지 따로 만들어 두었다. 그렇다면 원효는 이 무덤에서 정말 해골물을 마신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12세기 초 희홍이 쓴 임간록. 무덤 속에 고여있는 물을 떠서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그 물에 해골이 같이 담겨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송고승전의 기록은 이와 다르다. 해골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토굴인 줄 알고 잘 때는 하룻밤을 편안히 잘 잤는데 다음 날 무덤인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동요돼 잠이 오지 않더란 것이다. 두 기록의 차이는 매우 크다. 두 기록의 공통점은 단지 무덤을 토굴로 알고 하룻밤을 잤다는 것. 그렇다면 해골물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종경록 임간록을 제외한 삼국유사 원효불기조나 송고성전 원효전이나 서당화상 비, 또 의상전까지 추가한다 하더라도 1차 자료에 보면 해골물 마시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마 임간록 편집자가 좀 더 현실적인 인간들에게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때마침 무덤 속에 뒹구는 해골을 끌어들여가지고 각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해골물 설화의 핵심은 원효의 깨달음 그 자체에 있다. 무덤 속 하룻밤을 계기로 마음의 이치를 체득했던 것이다. 물은 똑같은 물이고 바가지는 똑같은 바가지인데 어제는 감로수와 같았는데 지금은 더럽다고 토했다 하는 것은 이 더럽고 깨끗함이 이 물에 있거나 바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뭐 바가지를 금이라 하면 금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더럽고 깨끗하다 하는 우리들의 이런 분별이 이 존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연하게 자각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진리는 마음 속에 있는데 굳이 당나라에까지 가서 구할 이유가 있겠는가? 원효는 단호히 발걸음을 돌린다. 여기가 바로 이 원효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7세기경에 만들어진 횡혈식 석실고분 내부입니다. 여기가 이 관을 올려놓는 시상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관이 썩고 나면 유골이 밖으로 나와서 이 흩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 속에는 이 배수로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외부와의 기온 차이 때문에 습기가 차거나 또 빗물이 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원효의 해골물 사건은 영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것은 어느 역사책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골 속의 물을 마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더욱 극적으로 각색이 됐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효가 진짜로 해골물을 마셨든 또 안 마셨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원효는 이 무덤 속에서의 하룻밤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동굴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 이와 비슷한 귀절은 대승기신론에도 나오는 말인데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평범한 얘기죠. 물론 원효도 그 이전에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문자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 그 순간에 온몸으로 깨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0년에 걸쳐서 2차례나 시도했던 당나라 유학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원효는 신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뒤 원효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라로 돌아온 원효는 분황사에 머문다. 당시 많은 불경이 수집되어 있던 이곳에서 집필에 몰두한다. 그는 우선 여러 경전의 핵심을 요약 정리한다. 깨달음에 도달한 그가 써낸 책들은 쉽고도 명쾌했다. 원효의 책들은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7세기 동아시아 불교는 발전을 거듭해가면서도 한편으론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대자은사를 중심으로 치열한 사상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은 손오공의 주인공인 삼장법사 현장. 인도에서 새로운 경전들을 가지고 돌아온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이론을 전개한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불교계 전체가 사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된다. 三条の仏教は新しい精緻な理論を展開しておるけれども、仏教の精神と仏教の目指している根本目的とそれで合うの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はこれはみんな大変な疑問であったし課題だったと思うんですね。当時の仏教者は皆そのことに頭を悩ませたっていうか一生懸命考えたと思うんですね。でそういう課題に対して一番最初に回答を出していかれたのが願行大師だと思うんです。 이때 원효가 제시한 것이 화쟁사상. 서로 다른 종파 간의 대립과 갈등도 부처의 가르침인 한마음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유를 든다면 서울에 가는 길을 누가 물었을 때 인천 사람이 물으면 동쪽으로 가라 그러고 춘천 사람이 물으면 서쪽으로 가라 그러고 수원 사람이 물으면 북쪽으로 가라 그런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경전인데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종파를 만들어가 서울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된다. 서울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된다. 서울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치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처럼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효대사는 확연하게 깨친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다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상황 따라 설해진 방편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10가지 문호를 열어서 서로 다투는데 사실은 이것은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다. 그래서 신문 화쟁론을 쓰신 거거든요. 이것이 원효의 가장 핵심 사상이고 이것은 또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창 명성을 얻고 있던 원효는 어느 날 갑자기 붓을 던진다. 화엄경소의 십회양품, 진정한 보살행에 관해 설한 부분에서였다. 그리고 민중 속으로 뛰어든다. 그들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불법을 전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의 승려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전통적인 계율에서 보면 중이 세상사람과 같이 어울렸다. 전통적인 계율에서 보면 춤추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노래 부르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춤을 췄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계율을 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효의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은 후 승복마저 벗어던진다. 환속한 거사로서 아무런 계율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산다. 원효는 자기의 전생애를 어떤 그런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여기에도 구속되지 않는 모습으로 또 한 번 초월하고 또 한 번 초월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그 바람에 그물이 걸리지 않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대가로 원효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 유명 승려 100명을 모아 열리는 백고좌 법회. 원효도 이 법회에 추천을 받는다. 그러나 그의 파괴 행각을 문제 삼는 교단 승려들의 반대로 끝내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봤던 화엄연기의 한 부분입니다. 7세기경 이 신라 저작거리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효는 바로 이런 저작거리에서 일반 백성들과 뒤섞여서 생활을 하면서 이 불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밑에는 서당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는 원효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원효는 이렇게 서당에서 검은고를 타기도 하고 주막이나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시 승단의 계율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교단에서 축출되기도 하고 또 승려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족 출신으로서 이미 승려로서도 상당한 명망을 가지고 있던 원효는 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무엇이 그토록 절실했던 것일까요? 신라의 불교가 공인된 것은 법흥왕 14년. 처음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수용된 만큼 불교는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원효가 활동하던 7세기 중엽엔 소위 불국토설과 진종설까지 등장했다. 불교는 왕실의 권위를 신성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고 승려들은 왕실과 매우 가까이 밀착돼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장이었다. 진골 출신으로 중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대국통으로 임명돼 교단을 장악하고 현실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왕궁 주위엔 거대한 사찰들이 지어졌고 사찰엔 국가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가 하사됐다. 대부분 귀족 출신으로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승려들은 왕궁 근처의 사찰에 머물며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법회에 주력했다. 심지어 이제 북한 학계에서는 통치 계급의 일환으로 승려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른바 이제 좀 혜택 받은 신분 계층으로 고대 중세 사회의 승려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것은 이제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도 됐지만 또 그 이면에서 보면 민중들과 괴리된 상태로 불교가 전개됐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일반 백성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7세기에 접어들면서 삼국 간의 전쟁은 국운을 건 싸움으로 치달았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 민중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었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져 갔다. 그들의 삶은 거의 붕괴 직전에 있었다. 대부분의 남자 장정들은 군역에 동원되고 뭐 이제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은 또 부역에 수시로 이제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농사 지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자 노인들까지도 이제 뭐 수레를 끈다든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 이 무렵 저작거리를 돌아다녔다는 한 기이한 승려의 얘기는 당시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뭐 대안하고 다녔다는 그 스님, 그 스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크게 평화로워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 그거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했다는 거. 이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오랜 전시 상황을 통해서 불안해지고 인간들이 많은 그 소외감이랄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었던 거죠. 이런 시대 배경 속에 서서히 민중불교의 싹이 트고 있었다. 민중불교 전파자들은 대안처럼 저작거리를 떠돌거나 당시 수도이던 경주를 떠나 지방에 절을 지었다. 오어사엔 그 중에 한 명인 해공이 살았다고 전한다. 당시로선 드물게 평민 출신으로 승려가 된 해공은 기이한 행동을 하고 다니며 서민들에게 불교를 전파했다고 한다. 해공 스님은 70여 분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지절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시주를 하러 다닐 때 삼태기를 둘러쓰고 술에 취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다니셨고 그런 계율에 매이지 않았었고 일반 서민들 가슴 속에 예환을 함께 같이 했던 그런 스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효는 이런 승려들과 뜻을 같이 했다. 이 절엔 원효의 것이라고 전해오는 삿갓과 숟가락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는 부처의 가르침과 귀족 위주인 신라 불교의 현실 사이에서 원효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은 최하위 계층의 천민인 수드라 계층에게 출가를 허락할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내용의,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내용의 가르침을 펴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원효 스님은 아마 그와 같은 부처님의 일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왜 그러한 불교가 오늘날 신라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치열한 고민과 모색 끝에 그는 새로운 길을 찾는다. 문자를 알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10번만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파해 구원의 희망을 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그의 외침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원효의 무의 행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민중들에게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계율을 어기고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다. お酒飲みに行くのは自分がそのお酒を飲みたいからだけではなくて、そこ行っていろんな人々にその仏教の教えを広めるためだ。あるいは博打のようなこともやるけれども、それに溺れて囚われている人たちにそういうものにとらわ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教えるために結馬孤児自身もそこへ行くんだ。そういう分別っていいますか、そういうものを離れてその仏教の持っておる空の思想を実践なさった方として結馬孤児が登場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願行大師もちょうど生活ぶりを見ますと、その結馬孤児の生き様っていいますか、大乗の実践をした結馬と同じような感想を私は持ちますね。 계율이라는 것은 이 사다리에 불과합니다. 어느 것을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 근데 그 당시 신라 시대의 사회 구조가 원효가 그걸 용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봐집니다. 그리고 원효와 같은 과감한 사람은 그런 계획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위해서는 그런 계율도 버릴 줄 아는 그런 원효 스님이 아니었는가. 원효의 이런 노력은 훗날 신라의 불교가 모든 민중들에게 퍼져 황금기를 맞는 밑거름이 된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새벽을 뜻하는 그의 이름 원효처럼 어둠에 잠긴 민중들에게 불교의 첫 새벽을 열어준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원효의 무행에 대한 의문이 비로소 풀리지 않습니까? 원효는 바로 이 땅에 가장 천하고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승단의 계율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원효의 진면목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원효대사요. 머리를 두고 건을 쓰면 소성거사로다. 온갖 몸으로 현신해도 알아보기 쉬우니 비록 두 모습 가졌으나 한바탕 연극인 것을. 이 시의 제목은 소성거사 찬. 고려시대 이규보가 원효를 예찬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소성거사란 원효가 환속한 이후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부른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규보가 시를 지을 당시, 그러니까 소성거사의 상, 지금으로 말하면 원효의 동상 같은 것을 보고 시를 지었는데 그 동상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승려의 모습이 아니라 머리를 기르고 있는 거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로부터 이 거사로서의 원효의 삶을 인정받고 그런 동상까지 조성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원효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무의 행으로 교단에서 축출됐던 원효. 그러나 그는 만년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그 계기는 금강산매경론의 저술이었다. 이 경이 처음 발견됐을 때 경에 주석을 붙이는 작업을 누구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원효만이 단 3일 만에 그 일을 해냈다고 한다. 金剛三昧経の注釈があまりに優れていたので、結局金剛三昧経論と名付けたんですね。で、論と名付けるというのはこれは菩薩が書いたものでないと
論と言えないんですね。ですから皆さん願行は菩薩の生まれ変わりであると、こういうふうに考えたわけです。 원효는 백고자법회가 열리는 황룡사에서 금강산매경론을 강론하게 된다. 그리고 백고자법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빗대 일갈한다. 교학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원효의 권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효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는 일본으로부터 왔다. 희공왕 15년인 779년, 원효의 손자인 설중업은 일본의 사신으로 간다. 이때 그는 오미노 미후네를 만나게 된다. 승려 생활을 하다 환속한 오미노 미후네는 한문학의 대가로 일본의 고위 관료를 지낸 인물이다. 오미노ミフネという人は東大寺華厳教学に大変造詣のあったお方で、一時期僧侶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曽祖父にあたる光文天皇のひ孫にあたる人物であります。その当時金剛三昧経が日本に伝わっており、その学問を僧侶として、学問なさっていたこの近江の御船が還俗をして一子を設けるということが、そのまま願行の生き方につなが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금강산매경론을 읽고 크게 감동한 오미노 미후네는 설중업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시까지 지어준다. 이 사건은 신라 사람들로 하여금 원효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원효를 기리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서당 화상비. 비석은 원효가 생전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고선사에 세워졌다. 비석이 건립된 것은 원효가 죽은 지 120년 뒤. 이 비가 세워짐으로써 원효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기념 사업은 우선 비를 세우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원효의 소상을 절에 모시는 일이었는데, 그 원효의 소상이 거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편에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되는 바고, 더구나 여기에는 훗날 그 왕이 되는 각간 김원성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신라사회 전체에서 원효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평가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 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효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고려시대에 더욱 높아졌다. 대각국사 의천은 원효를 제2의 부처로 칭송되는 마명 용수에 비겨 추앙하고 화쟁 국사비를 세운다. 그러나 이 비석 역시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숭욕부를 표방했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원효의 전기도 기념비도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원효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과 암자에는 원효와 관련된 설화들이 무수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다소는 과장되고 허황되기까지 한 설화들. 그러나 그것은 민중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원효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1300년 전 이 땅을 살다 간 원효. 원효는 저수를 위해서 분황사에 머물렀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평생 이름 있는 사찰에는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또 교단부의 핵심에도 있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일생에 관한 기록이
거창하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원효가 얻은 것은 민중의 마음이었습니다. 당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책을 지었던 원효. 그러나 원효는 단지 자신의 지식과 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백성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구원의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13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이 시대에도 원효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항상 민중들의 편에 서서 고민을 하던 혁명적인 사상가이자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효의 면모는 지금껏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무지와 편견 속에 가려졌던 원효의 본 모습을 찾아내 설화 속의 고승이 아니라 역사 속의 인물로 살려낼 때 우리는 비로소 엄격한 계급사회 속에서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고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진정한 화합의 길을 제시했던 위대한 사상가 이 원효의 참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